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달이 바닥까지 푹 들어가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요. 제 동생 철민이가 보낸 죽음. 핸들을 꺾었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는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죠.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아울러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57년을 대한그룹 강태윤 회장의 딸로, 15년을 차가운 이혼녀로, 그리고 10년을 동생과의 후계 전쟁 속에서 살았는데, 결국 제 인생은 이 좁은 승용차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산길 절벽에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순간 차가 도로를 벗어나며 몸이 붕 떴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차는 절벽 밑으로 굴러떨어지기 직전 20m 아래 계곡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고 깨진 유리창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명품 구두 한 짝이 벗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간신히 도로로 올라와 뒤를 돌아보니 제 차는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후들거렸죠.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지난 10년간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은퇴 후 후계자는 너희 둘 중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한 그날부터 동생 철민이는 제게 칼을 겨눴습니다. 처음엔 업무 방해, 그 다음엔 명예 실추, 그리고 이젠 살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 아니, 경찰을 부르면 기자들이 몰려들 겁니다. 대한그룹 부회장 교통사고 헤드라인은 내일 아침 포털 1위를 찍겠죠. 그럼 철민이는 누나가 과로로 사고를 냈다며 이사회에서 제 무능을 공격할 겁니다. 김 비서에게 전화? 그분은 충직하지만 회사 사람입니다. 이 일이 새어나가면 안 돼요.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한 짝 남은 구두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아스팔트를 밟으며 걸었죠. 5km쯤 걸었을까요? 작은 휴게소가 보였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어요. 부스스한 머리, 찢어진 블라우스, 긁힌 볼에 묻은 핏자국. 강서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고 난 불쌍한 여자였죠.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서윤이 아니면 어때? 이름도 재산도 적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면 안 될까? 휴게소 매점에서 싼 추리닝과 운동화를 샀습니다. 현금으로요. 카드를 쓰면 위치가 추적되니까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찢어진 명품 옷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500만 원짜리 블라우스였지만 이젠 아무 의미 없었어요. 휴게소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근처에 조용한 시골 마을 어디 없을까요? 사람 많지 않은 곳으로요. 거기 왜 가시려고? 젊은 아가씨라니. 57세를 이렇게 불러주는 건 이 시골 아저씨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그럼 여기서 1시간쯤 가면 청림리라고 있어요. 거 진짜 한적해. 버스도 하루 3번밖에 안 다니는데 완벽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논밭, 낡은 슈퍼 하나,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식당 간판. 민재네 돼지국밥.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디든 들어가서 앉고 싶었어요. 무너지고 싶었죠. 하지만 강서윤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강서윤은 언제나 완벽하고 강하고 차가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 강서윤이 아니잖아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구수한 돼지 육수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5천만 원짜리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그런 진한 냄새.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데 어깨가 넓고 손이 컸어요. 유도 선수 같은 체격이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정말 국가대표 출신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라한 목소리로 말한 적이 있었나요? 네, 앉으세요. 금방 나옵니다. 그분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골에 왔는지, 왜 이렇게 초췌한지, 그냥 묵묵히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회장실 가죽 소파보다 훨씬요. 여기요. 뜨끈한 국밥이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돼지고기 수육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고 국물은 뽀얗게 우러나 있었죠.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그분이 조용히 말하고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참견하지 않는 친절이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맛있어서? 따뜻해서? 아니면 이 모든 게 너무 낯설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제 눈치를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제 등 뒤에서 칼을 갈지 않는 곳에서 그냥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원했던 게 뭐였을까? 회장 자리, 동생을 이기는 거, 아버지의 인정.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이 국밥 한 그릇만큼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언제 왔는지 그분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물수건을 하나 내밀었어요. 네.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기도 했죠. 많이 힘드셨나 봐요. 천천히 쉬어가세요. 여긴 아무도 안 재촉합니다.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두가 절 재촉했어요.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더 냉정하게.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여긴 아무도 저를 모르고 아무도 제게 뭘 요구하지 않았어요. 저, 혹시 여기 머물 곳 있을까요? 며칠만이라도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긴 한데 허름합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오늘 하루만 묵어보세요. 내일 생각은 내일 하시고요. 내일 생각은 내일 한다. 강서윤의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3년 뒤, 5년 뒤를 계획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내일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이 따뜻한 국밥집에서 아무도 저를 죽이려 하지 않는 이곳에서 하룻밤만 푹 자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밥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분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국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편히 잠들 수 있는 게 사는 거였구나. 유리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빌딩 숲에 가려 제대로 본 적도 없던 노을이 논밭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강서윤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서윤이 아닌 나의 첫 번째 밤이 시작되고 있었죠. 쿵, 쿵, 쿵. 아래층에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서울에서라면 아직 꿈나라였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긴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층 방문을 살짝 열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주방에서 민재 씨가 커다란 뼈다귀를 도마에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육수를 끓이려고 준비하는 거였죠. 넓은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근육이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체격이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셨나 보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이 국가대표 출신이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상했어요. 이렇게 푹 잔 게 얼마만인지. 펜트하우스 침대에서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수면제를 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삐걱대는 침대에서도 7시간을 골아떨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래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돼지 육수 끓는 냄새. 배가 고파졌습니다.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내려갔어요. 어제 산 싸구려 추리닝이었지만 명품 정장보다 편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민재 씨가 육수 거품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소리 때문에 깨셨죠? 죄송합니다. 육수는 새벽에 끓여야 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강서윤은 부탁하는 사람이지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침에 손님들 오면 그릇이 부족해서요. 설거지라니. 대한그룹 부회장이 이사회에서 수백억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 손으로 설거지를요? 네, 할게요. 하지만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쌓여있는 그릇들이 꽤 많았어요. 어제 저녁 장사가 잘 됐나 봅니다. 고무 장갑을 끼웠습니다. 손에 맞지 않는 큰 장갑이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서 그릇을 문질렀죠. 그렇게 하시면 손목 아파요. 이렇게 하세요. 민재 씨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감싸고 설거지하는 법을 천천히 알려줬어요. 손목은 고정하시고 수세미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안 아파요.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뭔가를 가르쳐 준 걸까요? 회사에선 모두가 제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여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고 민재 씨는 제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다시 육수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리듬이 생겼습니다. 설거지하는 게 이렇게 명상 같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그릇만 닦았죠. 정말이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산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문이 열리며 60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단골인 것 같았습니다. 네, 춘자 씨. 금방 나갑니다. 민재 씨가 능숙하게 국밥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이 일을 얼마나 했을까? 저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움직이려면 수천 번은 반복했을 거예요. 어머, 사장님. 새 직원 뽑았어요? 춘자 씨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잠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민재 씨가 대답했습니다. 제 정체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참견하지 않는 배려였죠. 아이고, 그래요? 근데 손놀림 좀 봐. 설거지 처음 해보는 것 같네. 호호. 춘자 씨가 웃었습니다. 악의 없는 웃음이었어요. 서울이었으면 무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웃을 수 있었어요. 네, 맞아요. 처음이에요. 어머, 이 나이에 처음? 그럼 지금까지 뭐하고 사셨어요? 직장 생활만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전 정말 직장 생활만 했거든요. 그럼 이제라도 배우면 되지. 잘하고 있어요. 춘자 씨가 따뜻하게 말하고는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우면 된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울에선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배우는 과정은 용납되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손목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고생하셨어요. 점심 드세요. 민재 씨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함께요. 감사합니다. 함께 앉아서 먹었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침묵은 긴장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까, 누가 실수할까 재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서의 침묵은 평화였어요. 저, 물어봐도 될까요? 용기를 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장님은 어떻게 여기서 국밥집을 하시게 됐어요? 민재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웃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는 운동을 했거든요. 유도요. 유도요? 네. 태릉 선수촌까지 갔었어요.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죠.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 넓은 어깨, 저 단단한 체격, 움직일 때의 안정감. 대단하시네요. 그럼 메달도? 동메달 하나 땄어요. 아시안 게임에서요. 올림픽은 부상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마침 아내가 이 국밥집 하고 싶다고 해서요. 같이 시작했습니다. 아내분은 10년 전에 떠났어요. 암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요. 그분이 다시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봤어요. 국가대표까지 갔던 사람이 지금은 시골 국밥집에서 혼자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아내도 잃었고 자식들과도 떨어져 살죠. 우리 비슷하네. 둘 다 뭔가를 잃었고 둘 다 혼자였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민재 씨가 잠깐 쉬러 올라갔습니다. 저는 주방을 정리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발견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민재 씨가 유도복을 입고 메달을 목에 걸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눈빛. 지금의 민재 씨와는 달랐어요. 지금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뭔가 체념한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당신도 꿈이 있었구나. 그것도 이루지 못한 꿈이. 액자 옆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민재 씨, 예쁜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딸. 모두 웃고 있었죠. 행복했겠다. 그때는 왜 자식들이 지금 함께 있지 않은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굳이 묻고 싶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그게 제 전성기였어요. 뒤에서 민재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 내려온 건지 몰랐어요. 멋있으세요.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그냥 국밥이나 끓이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멋진 일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는 거요. 민재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보통은 유도 선수 출신이 국밥집이나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가치가 뭔지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민재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데 춘자 씨가 다시 오셨어요. 사장님, 오늘 김치 좀 더 주세요. 우리 손주가 온대요. 네, 춘자 씨. 여기요. 민재 씨가 김치를 듬뿍 담아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요. 어머, 이거 어떡해요? 괜찮아요. 손주 잘 먹이세요. 사장님은 언제나 이래.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호호. 춘자 씨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전 민재 씨를 봤어요. 저렇게 주면 손해 아니에요? 손해긴 한데. 뭐, 손주 보는 맛에 사시는 분인데요. 김치값 아까워서야. 대한그룹이었으면 즉시 원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김치 원가, 인건비, 기회비용. 하지만 민재 씨는 그냥 줬어요. 계산 없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의 기쁨이 더 중요한 사람.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이젠 좀 익숙해졌어요. 손목도 덜 아팠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정말 오랜만에 한 말이었습니다. 내일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철민이가 또 뭔가 꾸미고 있을 텐데. 하지만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다시 2층 방에 누웠습니다. 창문으로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7통, 문자 82개, 대부분 김비서였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연락 주십시오. 걱정됩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한 통만 답장했습니다. 괜찮아요. 며칠만 쉴게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육수 끓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럼 또 내려가서 설거지를 도울 겁니다. 점심엔 손님들이 올 거고 저녁엔 춘자 씨가 또 오실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다. 그 마음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서윤은 돌아가야 해요.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만큼은 그냥 강서윤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이름 없는 여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설거지를 했어요. 손목도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민재 씨가 가르쳐 준 대로 리듬감 있게 그릇을 닦았죠. 국밥집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네요. 그러게요. 주말이라 그런가 봐요. 민재 씨가 육수 냄비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짧은 대화만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는 묻지 않았죠. 그게 편했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꺼놓았어요. 김 비서에게는 괜찮다, 조금만 더 쉬겠다는 문자만 하루에 한 번씩 보냈습니다. 회사 일도 철민이도 아버지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딸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재 씨가 습관적으로 인사했어요.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10명이나 됐어요. 보통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첫눈에 알 수 있었죠. 차가운 눈빛, 긴장된 어깨,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들어오는 태도. 이들은 국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벌써? 맨 앞에 남자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사진이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간 프로필 사진. 이 여자 봤어?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습니다. 민재 씨가 저를 슬쩍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못 봤는데요. 손님들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면. 닥쳐. 남자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나머지 9명도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죠. 한 명이 문에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진짜로 뭔가를 할 작정이었어요. 우리 의뢰받고 왔어. 강서윤이라는 여자 확실히 처리하라고. 처리. 그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철민이가 차 사고로 안 됐으니까 이번엔 확실한 방법을 쓴 거였죠. 여기엔 그런 사람 없어요. 나가주시죠. 민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10명이나 되는 남자들 앞에서 겁이 안 날 리 없었죠. 노인네, 끼어들지 마. 다칠라. 남자 하나가 민재 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각성. 민재 씨가 움직였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요. 밀친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더니 단숨에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유도 매치기였습니다. 남자가 으억 하고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죠. 뭐야, 이 새끼가. 나머지 9명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침착했어요. 6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국가대표 출신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어요. 민재 씨가 상체를 숙여 피하고 남자의 허리를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그대로 테이블에 내리쳤죠. 테이블이 와장창 깨졌어요. 으악!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볐습니다. 민재 씨가 한 명의 팔을 잡아채 돌리더니 그 사람을 방패 삼아 다른 남자와 부딪히게 했어요. 두 명이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유도구나. TV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실전이었어요. 10년 전 아내를 잃고 국밥집에서 조용히 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10명이었습니다. 아무리 국가대표 출신이어도 60세의 나이로 10명을 당해낼 순 없었어요. 이 개자식,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맨 앞에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칼이었어요. 날카롭게 빛나는 식칼. 칼까지 꺼냈네, 형님. 이거 완전 본격적인데? 다른 남자들도 하나둘씩 흉기를 꺼냈습니다. 칼, 쇠파이프, 강목. 이들은 준비된 살인 청부업자들이었어요. 민재 씨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숨도 거칠어졌죠. 아무리 유도 선수였어도 무기를 든 10명을 맨손으로 막을 순 없었어요. 뒤로 빠져요. 민재 씨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렸거든요. 공포에 질린 거였죠. 남자들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민재 씨는 제 앞을 막아섰어요. 넓은 등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어깨도요. 이 사람 날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일주일밖에 모른 사람입니다. 제 이름도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앞에서 10명의 흉기를 막아서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비켜요. 날 넘겨주고 살아요. 제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민재 씨가 짧게 대답했어요. 내 식당에 온 손님은 내가 지킵니다. 그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감동적이네. 그럼 같이 죽어. 칼을 든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민재 씨가 재빨리 의자를 집어들었어요. 칼을 막아내고 의자로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죠. 하지만 나머지 9명이 동시에 덤볐어요. 쇠파이프가 민재 씨의 등을 쳤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강목이 다리를 가격했습니다. 민재 씨가 한쪽 무릎을 꿇었죠. 민재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습니다. 피가 입가에 흘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그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저는 20년 전 액자 속 그분을 봤어요. 메달을 목에 걸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그 젊은 유도 선수를요. 민재 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더 정확했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남자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쇠파이프를 빼서 다른 남자의 다리를 쳤습니다. 이 미친. 칼을 든 남자가 다시 덤볐어요. 민재 씨가 상체를 숙여 피하고 남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단 한 방에 남자가 쓰러졌죠. 하지만 민재 씨도 한계였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도 휘청거렸습니다. 형님들, 한꺼번에 갑시다. 남은 7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절망의 순간, 민재 씨가 쓰러졌습니다.
7명의 공격을 다 막아낼 순 없었어요. 쇠파이프가 옆구리를 가격했고 강목이 어깨를 쳤습니다. 민재 씨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민재 씨, 안 돼. 저는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민재 씨를 감쌌습니다. 쓰러진 그분을 끌어안고 제 몸으로 막았죠. 비켜, 이 여자야. 남자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전 놓지 않았어요. 죽이려면 나부터 죽여요. 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닥쳐.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입안에서 피맛이 났죠.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이 미친년이. 칼을 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칼날이 빛났어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다 체포한다. 순식간이었어요. 경찰 5명이 불량배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던 남자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엎드려졌죠. 괜찮으십니까? 경찰관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재 씨를 보니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죠. 민재 씨, 괜찮아요. 살았어요. 민재 씨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빨리. 경찰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쓰러진 민재 씨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날 지켰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알지도 못하는 저를 지켰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민재 씨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십니까? 네. 아니,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보호자? 전 그냥 일주일 전에 온 떠돌이였는걸요. 같이 가셔야죠. 신상정보 필요합니다. 저는 구급차에 탔습니다. 뒤돌아보니 국밥집이 엉망이었어요. 깨진 테이블, 흩어진 그릇들, 바닥에 핏자국. 일주일 동안 제가 평화롭게 설거지하던 그곳이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제가 여기 오지만 않았어도 민재 씨는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구급차 안에서 민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커다란 손, 저를 지켜준 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서윤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직업은요? 대한그룹 부회장입니다. 경찰관의 눈이 커졌어요. 네. 대한그룹이요?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제 동생이 보낸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강서윤의 도피, 철민이의 살인 사주, 그리고 민재 씨. 저는 창밖을 봤어요. 시골 마을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 평화로운 일주일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라도 진짜 사람처럼 살아봤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목숨을 지켜줬으니까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5시간째였어요. 수술은 3시간 걸렸고
지금은 회복실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죠. 간호사가 보호자 아니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에는 아직 민재 씨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씻지 않았어요. 씻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게 제 죄의 증거니까.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복도 끝에서 김 비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전에 도착했죠. 제가 연락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제 신분을 확인하면서 자동으로 회사에 연락이 갔나 봐요. 네, 회장님. 부회장님은 무사하십니다. 다만, 김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아버지, 얼마 만의 단어일까요? 일주일 동안 완전히 잊고 살았던 세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회장님, 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회장님께서 당장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강상무님, 철민이요? 예.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부회장님의 무단 이탈을 문제 삼아 직무 정지를 건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어요. 제가 사라진 틈을 타서 철민이가 움직인 거죠.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 씨가 깨어날 때까지는 안 갑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김 비서, 저는 김 비서를 똑바로 봤어요. 저 사람이 절 지켰어요. 10명의 살인 청부업자를 상대로 제 목숨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제가 깨어나지도 않은 그분을 두고 회사 일 때문에 가야 한다고요? 김 비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회사는 나중에요. 지금은 여기 있을 겁니다. 57년 인생에서 처음 한 말이었어요.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 아버지, 복도 끝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30대 초반 여자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민재 씨와 닮았습니다. 아들 준혁 씨와 딸 수연 씨였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제가 대답하려는데 준혁 씨가 저를 쏘아봤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경찰한테 들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되신 거라고. 맞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고 끝나요? 준혁 씨가 소리를 높였어요. 수연 씨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대체 누구세요?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죽을 뻔해야 하는데요? 저는 강서윤이라고 합니다. 이름 묻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준혁아, 수연아.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습니다. 한 분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제가 갈게요. 준혁 씨가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수연 씨도 따라 들어가려다가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래, 당연하지. 저 사람들이 가족이고 난 그냥 일주일 알았을 뿐인 남인데 당신은 못 들어가요. 수연 씨가 문 앞을 막았습니다. 알아요. 그냥 민재 씨가 괜찮은지만 알고 싶어서요. 괜찮으실 리가 있나요?
갈비뼈 2대 부러지고 온몸에 타박상이신데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 10년을 사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요.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 인생 살라고 그렇게 혼자 국밥집 하시면서 견뎌오셨다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당신은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려서 우리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냐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닥쳐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수연아. 문이 열리며 준혁 씨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부르신다. 저 사람을. 뭐라고요? 아버지가. 강서윤 씨 들어오라고 하세요. 수연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요? 왜 저분을? 나도 모르겠어. 그냥 들어가 봐. 준혁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민재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민재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왔어요. 민재 씨가 작게 웃었어요.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라니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잖아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여기 오지만 않았어도. 아니에요. 민재 씨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어요. 링거 줄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와줘서 좋았어요. 네. 일주일이었지만 참 좋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육수 끓이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사는 게. 민재 씨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진 않았는데 당신이 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다친 건 어떻게 괜찮아요. 저 때문에 죽을 뻔하셨잖아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재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지킨 사람이 당신이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57년간 쌓아온 강서윤이라는 벽이, 대한그룹 부회장이라는 가면이 전부 무너져 내렸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중환자실 안에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민재 씨 손을 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좀 나아졌어요. 민재 씨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저는 대한그룹 부회장이에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후계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래서 도망쳤죠. 그리고 민재 씨 국밥집을 찾았고, 민재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들었을 겁니다. 한 달 동안 처음으로 평범하게 살았어요. 설거지하고 국밥 먹고 별 보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나도요. 하지만 제 동생이 결국 찾아냈어요. 그리고 민재 씨는 절 지키려다가 이렇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재 씨가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강서윤 씨, 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알아요.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도, 후계자 자리도, 그냥, 민재 씨를 봤습니다. 그냥 민재 씨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민재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괜찮을 테니까 당신도 괜찮아지세요. 네. 서울 가서 싸우세요. 이기세요. 당신을 죽이려 한 사람한테 지면 안 돼요. 하지만, 그리고 이기고 나면, 민재 씨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다시 국밥집에 와요. 설거지 도와주러. 눈물이 또 났어요. 약속해요. 네. 약속할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였어요.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민재 씨의 손을 놓기가 아쉬웠지만 놓아야 했어요. 민재 씨, 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고맙긴요. 당신 덕분에 10년 만에 외롭지 않았는데. 민재 씨가 마지막으로 웃어줬어요. 저는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준혁 씨와 수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돌아가서 싸우래요. 이기고 오래요. 뭐라고요? 그리고 이기면 다시 오래요. 설거지 도와주러. 준혁 씨와 수연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셨나 봐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아니요. 제가 끊었습니다. 민재 씨는 정신이 멀쩡하세요. 그냥 착한 분이에요.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준혁 씨, 수연 씨, 제가 약속할게요. 민재 씨 치료비 전액, 국밥집 복구 비용, 그리고 영업 못한 기간 손실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수연 씨가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를 돈으로. 알아요.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재 씨가 저를 살려주셔서. 김 비서를 향해 돌아섰어요. 김 비서, 서울로 갑시다. 네, 부회장님.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민재 씨, 기다리세요. 제가 꼭 이기고 올게요. 그리고 다시 그 국밥집에서 당신과 함께 설거지할게요.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싸우고 싶은 이유가 생겼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사람, 저를 지켜준 그 사람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20층짜리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유리로 된 차갑고 높은 빌딩,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 이게 제 세계였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낯설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는 너무나 익숙했던 곳인데 지금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국밥집의 따뜻한 육수 냄새, 설거지하던 손의 감촉, 민재 씨의 조용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부회장님, 이사회실입니다. 김 비서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줬어요. 15층, 이사회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옷매를 만졌어요. 검은색 정장, 10cm 힐, 완벽하게 올린 머리.
강서윤의 갑옷이었죠. 일주일간 입었던 추리닝과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다시 돌아왔구나. 전쟁터로 문을 열었습니다. 늦었네, 누나. 제일 먼저 들린 건 철민이의 목소리였어요. 이사회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옆에는 아내 혜진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80세 아버지, 강태윤 회장. 일주일 만에 보니 더 늙어 보이셨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앉아라, 서윤아. 네, 아버지.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철민이 맞은편이었어요. 이사 6명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 자리가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고령 이사인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강철민 상무께서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강서윤 부회장의 직무정지건입니다. 심장이 쿵 했어요. 예상했지만 막상 듣으니 달랐습니다. 강철민 상무 설명해 주시죠. 네. 철민이가 일어났습니다. 여유 있게 웃으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일주일간 강서윤 부회장은 회사를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서류를 돌렸어요. 제가 참석 못한 회의 목록, 결제 못한 서류들이 빼곡했습니다. 부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 아무 연락도 없이 일주일이나 사라졌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더군다나 알고 보니 시골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회사 일은 팽개치고요. 철민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그룹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강서윤 부회장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합니다. 테이블을 한번 탁 쳤어요. 마치 판사처럼. 반론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났습니다. 철민이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는 확실히 일주일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이사들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철민 상무가 저를 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뭐? 철민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헛소리야, 누나. 헛소리가 아닙니다. 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김 비서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 달 전 제 차량의 브레이크가 조작되어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비소 CCTV에 강철민 상무의 측근이 제 차를 만진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철민이의 운전기사가 제 차 밑에서 뭔가 하는 모습이었죠.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제가 머물던 곳에 살인청 부업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그들은 모두 강철민 상무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돌렸어요. 경찰 조서였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박 상무가 철민이를 봤어요. 철민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증거야. 조작이라뇨? 경찰 조서를 제가 어떻게 조작합니까? 당신이 경찰을 매수했을 수도 있잖아. 철민이가 소리쳤어요. 여유가 사라졌죠. 아니, 애초에 누나가 진짜 죽을 뻔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어? 국밥집에서 놀다가 꾸며낸 거 아니야? 증거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 아직 멍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불량배한테 끌려가며 생긴 상처였죠.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를 지키다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됐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철민아. 예, 아버지. 내가 정말 그랬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경찰 조서를 내가 직접 확인했다. 돈거래 내역도 받고 내 비자금 계좌에서 5억이 빠져나간 것도 알고 있어. 철민이가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앉아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요. 사실 나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회장님? 박상무가 물었습니다. 누나가 너까지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게 다가 아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윤이는 그 후로도 10년간 회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재혼 기회도 있었지만 다 거절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철민이가 중얼거렸어요. 나는 몰랐어. 누나가 그런 걸 했는지. 나는 그냥 뭐?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철민이를 똑바로 봤어요. 그냥 회장이 되고 싶었던 거야? 나를 밟고. 누나는 모든 걸 가졌잖아. 아버지의 사랑도, 이사들의 존경도. 철민이가 소리쳤어요. 나는 항상 2인자였어. 항상 누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고. 그게 나를 죽일 이유가 되니?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철민아.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고 재혼도 안 하고 30년을 회사만 보고 살았어. 그게 쉬웠을 것 같아? 그건. 하지만 나는 너를 미워한 적 없어. 오히려 내가 행복하길 바랐지.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웃으며 사는 걸 보면서 위로받았어.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죽이려 했어. 내 동생이. 철민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철민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부로 대한그룹에서 해임이다. 아버님, 올케 혜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철민이도 회사를 위해. 닥쳐요, 혜진 씨. 제가 끊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인사주를 옹호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철민이는 자기 누나를 죽이려 했어요. 2번이나요. 이게 용서받을 일인가요? 혜진이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 최종 유언장이다. 회장님, 대한그룹 지분 60%는 강서윤에게 상속한다.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한다. 철민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철민이가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죠. 아버지, 미안하다, 철민아.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버지 역할이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서윤아, 회사 부탁한다. 그리고 내 아버지, 이제 내 인생도 살아라. 회사만 보지 말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럴게요.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무가 선언했어요. 이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 복잡한 표정이었죠. 철민이는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혜진이 그를 부축했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15층에서 내려다본 서울. 빌딩 숲, 자동차들, 바쁜 사람들. 제가 30년간 지키려 했던 세계였습니다. 이겼어. 드디어 이겼어.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승리의 기쁨 대신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될까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 회복 중이실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번엔 제가 민재 씨를 지킬 차례였으니까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30억짜리 집, 200평 넘는 공간,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차갑기만 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국밥집에서는 항상 소리가 있었거든요. 육수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민재 씨의 발소리. 하지만 여긴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민재 씨에게 보낸 문자에 아직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직 많이 아프신가? 걱정이 됐어요. 병원에 전화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자식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대신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비서, 청림리 병원의 최고급 병실로 옮겨드리고 치료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세요. 그리고 국밥집 복구 공사도 내일 당장 시작하고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아, 그리고 민재 씨께 꽃 좀 보내드려요. 제 이름으로요. 무슨 꽃으로 할까요? 해바라기요. 따뜻한 느낌에.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겼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회장 자리를 거의 확정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게 맞나?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새벽 2시에 누가 전화를 할까? 여보세요? 부회장님, 저 김 비서입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강철민 상무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벌떡 일어났어요. 어제 저녁 7시쯤 자택에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혜진 여사도 모른다고 하고 경찰에는 신고했어요? 네, 했는데. 부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철민 상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청림리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탄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청림리요? 거기. 네. 박민재 씨가 계신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당장 청림리 경찰서에 연락하세요. 민재 씨 병실에 경호원 배치하고 이미 조치했습니다만 부회장님. 뭐예요? 청림리 병원에서 방금 연락 왔습니다. 박민재 씨가 병실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가요. 부회장님, 지금도 시속 150km인데. 상관없어요. 빨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 씨, 제발, 무사하세요. 뒷좌석에서 김 비서가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저를 봤습니다. 부회장님, 경찰이 박민재 씨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쯤 남성 2명이 민재 씨를 휠체어에 태워 후문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누구죠? 누가 데리고 나갔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라고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서 확인이 안 됐답니다. 철민이었어요. 분명 철민이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준혁 씨랑 수연 씨는요? 연락이 안 됩니다. 밤늦게까지 병실에 계셨는데 잠깐 집에 가셨나 봐요. 제발 무사하세요. 휴대폰을 꺼내 민재 씨 번호로 전화했어요. 꺼져 있었습니다. 또 전화했어요. 또. 2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계속 꺼진 상태였습니다. 청림리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국밥집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국밥집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고 깨진 유리창은 그대로였죠. 아무도 없었어요. 민재 씨,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 비서가 경찰서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부회장님, 강철민 상무 차량을 발견했답니다. 국밥집에서 5km 떨어진 야산 입구래요. 지금 당장 거기로 가요. 다시 차를 탔습니다. 경찰차 서너 대가 먼저 와 있었어요. 철민이 차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텅 빈 검은색 세단이었죠. 부회장님, 경찰관이 달려왔어요. 차 안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이었어요. 민재 씨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어요. 강서윤, 내가 모든 걸 빼앗아 갔으니 나도 내게서 뭔가 빼앗아 가야겠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국밥집 영감, 이제 영원히 못 볼 거야. 철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안 돼. 주저앉았습니다. 부회장님, 김 비서가 부축했지만 일어설 수 없었어요. 민재 씨, 경찰 10여 명이 야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흙길을 걸었죠. 부회장님, 위험합니다. 상관없어요. 민재 씨 찾아야 해요. 나뭇가지에 긁혀 다리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민재 씨, 어디 계세요? 민재 씨,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1시간쯤 수색했을까요? 여기요, 여기. 경찰관 하나가 소리쳤어요. 뛰어갔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계속 뛰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절벽 아래였어요. 민재 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재 씨, 비명을 질렀어요. 경찰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전 그 광경을 위에서 지켜봤죠. 민재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맥박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경찰관이 다시 소리쳤어요. 상태가 위급합니다. 의식 없고 호흡이 약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 탓이야. 또 내 탓이야. 소방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민재 씨를 들것에 옮겨 실었어요.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보호자 아니시면 제가 보호자예요. 소리쳤어요. 헬기가 떴습니다. 아래로 야산이 멀어졌죠.
민재 씨를 봤어요. 창백한 얼굴, 피범벅인 옷, 떨리는 호흡. 민재 씨, 민재 씨,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깨어나세요. 제발, 제발 깨어나세요. 눈물이 민재 씨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럼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응급요원이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기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재 씨, 안 돼요. 깨어나요. 악을 썼지만 민재 씨는 대답이 없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의사 간호사 10여 명이 달려들었죠.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정장은 찢어졌고 발은 피투성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회장님, 김 비서가 담요를 덮어줬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또 민재 씨가 제 때문에. 부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고개를 감쌌어요. 제가 철민이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어떻게 위중한데요? 두개골 골절, 뇌출혈, 그리고 내부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도 생존 가능성이 30%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어요. 30%라니. 그게 무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30%, 겨우 30%. 김 비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저를 봤습니다. 부회장님, 강철민 상무를 체포했답니다. 야산 근처 폐가에 숨어 있었다고. 상관없어요. 네. 철민이가 잡히든 말든 지금은 상관없어요. 민재 씨만 살아나면.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혁 씨와 수연 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수연 씨가 뛰어왔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수술 중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이 또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준혁아, 진정해. 수연 씨가 오빠를 말렸지만 준혁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2번이나.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생존율 30%래요. 30%. 알아요. 뭘 알아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준혁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남위에서만 사셨어요. 국가대표 하다가 다쳐서 은퇴하고 엄마 아플 때 간병하시다가 엄마도 떠나보내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겨우 혼자 살만하셨는데 당신이 나타나서 다 망쳐놨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살아나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연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서 떠나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어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준혁 씨와 수연 씨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김 비서만 옆에 있었어요. 부회장님, 잠깐 씻으러 가시죠. 이러시면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민재 씨 나올 때까지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8시. 수술 시작한 지 1시간째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신에게 빌었어요. 평생 믿지 않았던 신에게요. 민재 씨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회사도 포기하겠습니다. 재산도 다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수술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민재 씨가 생과 사의 경계를 오가고 있었어요.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낀 사람이 제 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8시간이었어요. 8시간 동안 그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안 갔어요. 물도 안 마셨죠. 그냥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들, 준혁 씨와 수연 씨가 뛰어갔어요. 저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수연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뇌출혈을 제거했고 내부 장기 손상도 복구했습니다. 다만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다만 뭐예요? 다만 뭐냐고요? 준혁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혼수 상태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다시 무너졌어요. 며칠 안에 깨어나실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혹은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준혁 씨가 벽을 쳤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혼수 상태,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준혁 씨와 수연 씨가 먼저 들어갔어요. 저는 유리창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민재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죠. 수연 씨가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어요. 준혁 씨는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탓이야. 다 내 탓이야. 김 비서가 다가왔어요.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돌아보니 복도 끝에서 80세 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요. 아버지, 달려갔습니다. 왜 여기까지? 몸이 불편하신데. 내 딸이 이 지경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아버지가 제 얼굴을 보셨어요. 흙투성이에 눈물 자국, 찢어진 옷. 내 딸이 이렇게 된 걸 처음 보는구나. 아버지, 앉자. 이야기 좀 하자.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버지가 민재 씨가 누운 중환자실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분이 그 국밥집 주인이니? 네. 2번이나 널 지켰다며? 네. 제 목숨을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 너 저 사람 좋아하니? 심장이 쿵 했어요. 네. 물어보는 거야. 저 사람이 좋으냐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좋아한다는 말이 너무 가벼웠거든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기엔 일주일밖에 모른 사이였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저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깨어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1달밖에 몰랐는데 이상하죠? 57년 인생에서 일주일이 뭐라고. 아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진심이 중요하지. 아버지, 나도 내 어머니를 3일 만에 알아봤어. 이 사람이다 하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를? 그래. 3일 만에 청혼했지. 미친놈이라고 했어, 다들. 하지만 나는 알았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버지가 먼 곳을 보셨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30년을. 나는 혼자 외롭게 살았다. 아버지도 외로우셨어요? 물론이지. 매일 밤 빈자리를 보며 살았어. 하지만 너한테 보여주지 않았지.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서윤아, 나는 내가 30년간 회사를 위해 희생한 걸 안다. 사랑도 포기하고 재혼도 안 하고 다 알아. 괜찮았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아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지 않았어. 너는 매일 밤 울었지. 나는 다 알았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그만 희생해라.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하지만 회사는 내가 있다. 80살 먹었어도 아직 정신은 멀쩡해.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저 사람이 깨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회사에 남든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든. 아버지, 약속해라. 네, 약속할게요. 경찰이 연락 왔어요. 부회장님 강철민 상무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이었어요. 철민이가 창살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초라해져 있었죠. 누나, 할 말이 뭔데? 차갑게 물었어요. 철민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웃음이 나왔어요. 2번이나 사람을 죽이려 하고 미안하다고? 나도 미쳤었어. 질투에 눈이 멀어서. 철민이가 울었어요. 누나가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어. 아버지의 사랑, 회사, 사람들의 존경. 나는 항상 2인자였어. 그게 살인을 정당화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철민이가 얼굴을 감쌌어요. 그 국밥집 아저씨, 살아나셨어? 혼수 상태야. 내 탓에. 죽여줘, 누나. 뭐? 차라리 나를 죽여줘. 이렇게 사느니. 철민이가 창살을 잡았어요. 나는 이제 끝이야.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감옥 가고, 가족들도 다 떠났어. 혜진이도 이혼하겠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철민이를 봤습니다. 철민아, 응?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뭐, 너는 내 동생이야. 평생 그럴 거야. 철민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용서는 못해. 내가 민재 씨한테 한 짓을, 그건 절대 용서 못해. 알아, 알아.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감옥에서 나오면 제대로 살아. 사람답게 살아. 그게 내가 민재 씨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철민이가 통곡했습니다. 저는 유치장을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준혁 씨와 수연 씨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 수연 씨,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강서윤 씨, 준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희가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어요. 네. 준혁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수술 전에 녹음해 둔 거래요. 혹시 모르니까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재 씨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준혁아, 수연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빠가 깨어나지 못한 거겠지. 가슴이 찢어졌어요. 미안하다. 너희를 두고 먼저 갈 것 같아서.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강서윤 씨를 지킨 거 눈물이 났어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민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도 10년 동안 외로웠거든. 그래서 그분 마음이 보였어. 저분한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었어. 그리고 사랑하게 됐어. 한 달밖에 모른 사이지만 정말 사랑하게 됐단다. 숨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준혁아, 수연아. 그분을 미워하지 마. 그분 탓이 아니야. 그냥 아빠가 그분을 사랑해서 지킨 거야. 그리고 강서윤 씨, 혹시 이 녹음을 듣고 계시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요. 설거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준혁 씨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울어도 돼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사과는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원하신 게 아니에요. 수연 씨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잘못 봤어요. 당신도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거였네요. 네, 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어요. 민재 씨가 누워 계셨습니다. 여전히 의식 없이요. 민재 씨,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저 강서윤이에요.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와서 당신 평화로운 삶을 망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당신을 만난 거,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세요. 약속했잖아요. 제가 이기면 돌아가겠다고, 설거지 도와주겠다고. 이제 다 끝났어요.
철민이도 잡혔고 전 회장이 됐어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어나셔야죠. 약속 지키러 와야죠. 손을 꼭 쥐었어요. 제발, 제발 깨어나세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겨우 일주일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요. 민재 씨,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요. 처음 하는 고백이었어요.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한 사랑 고백. 하지만 민재 씨는 듣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의식 없이 제 고백을 듣지 못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밤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한 달째였어요. 민재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진 지 한 달. 부회장님, 오늘도 오셨어요? 간호사가 익숙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절 알았어요. 네. 민재 씨 상태는 어때요? 어제와 같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고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민재 씨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이제 떼어냈지만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죠. 민재 씨, 저 왔어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국밥집 복구 공사가 다 끝났어요. 예전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민재 씨의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도 새로 들였고 주방 기구도 최신 거로 바꿨어요. 물론 육수 끓이는 큰 솥은 그대로 뒀어요. 민재 씨가 10년 동안 쓰던 거니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준혁 씨랑 수연 씨가 어제 왔었어요. 같이 국밥집 청소했어요. 수연 씨가 그러던데 어릴 적에 아버지 도와드리던 기억이 난대요. 눈물이 났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냐고. 아버지랑 함께 국밥 끓이고 손님들 웃는 거 보는 게 목이 메었습니다. 민재 씨, 저도 그 행복 알아요. 한 달밖에 몰랐지만 그 한 달이 제 인생 전부보다 소중했어요. 민재 씨, 저 이제 회장 됐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식으로 후계자로 발표하셨어요. 근데 이상해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손을 쓰다듬었어요. 30년을 바라던 건데 막상 이루니까 공허해요. 민재 씨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때였어요. 민재 씨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재 씨, 지금 손가락 움직이셨죠?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의사도 급히 들어왔죠. 환자분 반응 보이십니다. 민재 씨, 들려요? 저예요, 서윤이요. 민재 씨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민재 씨,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 씨가 저를 봤어요.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분명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네, 네, 저예요. 제가 살았나요? 네, 살았어요. 깨어나셨어요. 민재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환자분,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가 말했지만 민재 씨는 계속 저를 봤어요. 약속? 지켰나요? 뭐요? 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럼 설거지
하러 오나요? 웃음이 났어요. 눈물과 함께요. 네, 할게요. 매일 할게요. 민재 씨가 손을 들어 제 뺨을 만졌어요. 울지 마세요. 예쁜 얼굴 망가져요. 민재 씨, 그렇게 한 달 만에 민재 씨가 돌아왔습니다. 민재네 국밥 마이너스 재개장. 현수막이 걸렸어요. 오늘은 국밥집을 다시 여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민재 씨가 웃으며 육수를 저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 완전하진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옆으로 다가갔어요. 서윤 씨도 이제 회장님인데 이러시면 괜찮아요. 회장은 주중에만 하면 돼요. 추리닝 차림이었어요. 명품 정장 대신요. 주말에는 국밥집 주인이에요. 민재 씨 옆에서 설거지하는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문이 열렸어요. 어머, 사장님, 드디어 다시 여셨네요. 춘자 할머니였어요. 춘자 씨,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언니도 있네. 진짜 여기서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정식 직원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단골들이었죠. 사장님, 한 달 동안 국밥 못 먹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건강하신 거 보니 다행이네요. 근데 이 언니는 누구예요? 완전 미인이신데? 민재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제 여자친구입니다. 헐. 손님들이 박수 쳤어요.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어요. 오늘 손님 정말 많았네요. 그러게요. 다들 기다렸나 봐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재 씨가 그릇을 닦고 전 헹구는 역할이었죠. 민재 씨, 네, 행복해요. 지금, 나도요. 리듬이 맞았어요. 말없이 설거지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서윤 씨, 네, 회사 일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민재 씨를 봤어요. 주말에 여기 오면 힘이 나요. 민재 씨랑 국밥 끓이고 손님들 웃는 거 보면 나도 그래요. 서윤 씨 없으면 못해요. 일. 설거지를 마쳤어요.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나랑 결혼해 줄래요? 심장이 멎었어요. 네. 한 달 알았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하고 민재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재산도 없고 국밥집 주인밖에 못하지만 평생 서윤 씨 곁에서 국밥 끓여드릴게요. 눈물이 났어요. 네, 네, 좋아요. 처음으로 청혼을 받았습니다. 57세예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었습니다. 1년 후, 강서윤 58세, 대한그룹 회장이자 청림리 국밥집 공동대표입니다. 평일에는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주말에는 청림리에서 국밥을 끓여요. 민재 씨와 결혼했고 준혁 씨와 수연 씨는 이제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철민이는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사주 2번의 대가였죠. 감옥에 있는 동안 정신병을 앓게 되었어요. 죄책감과 자책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였습니다.
교도소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는 81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가끔 청림리에 놀러 오셔서 민재 씨랑 바둑을 두십니다. 오늘도 국밥집 주방에서 육수를 끓입니다. 서윤 씨, 불 좀 줄여요. 알았어요, 여보. 여보. 아직도 어색하지만 좋은 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전 진짜 행복합니다. 회장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 옆에서 국밥 끓이는 게 행복이에요. 서윤 씨 사랑해요. 민재 씨가 뒤에서 안아줬어요. 저도 사랑해요. 창밖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가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